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지극히, 아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고요. 또 평상시에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또 김기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여쭤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황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고 지내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장님인데요. 만날 때마다 내가 놀랄 정도로 질문을 해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가지고 내가 많이 이분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바라보게 됐고 그런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사장님이 우리 내 식대로 말하면 한국 측에서의 질문을 좀 담당해달라. 내 성의껏 대답해주겠다. 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을 것이니까 서로 이런 대화도 해보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대화도 해보는 게 북한을 인식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진짜 빌고 또 빌어서 여기다 고정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대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사장님으로서는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잠깐, 근데 네. 호칭을 네. 자꾸 꼭 네. 사장님이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네. 대시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아니죠. 저게 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 네. 옛날 모든 그 자유세계 그 모든 그 시스템을 이렇게 저렇게 접할 기회 때마다 그 제도는 그 체제는 자영업자들이 지킨다. 난 이 마인드가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영업자가 많고 그들이 이 그 경제 활동이 아주 순조롭고 활동하고 편안하게 할수록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재벌은 무너져도 자영업 세계가 튼튼한 나라는 어떤 경제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북한에서부터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재벌 사실 우리 부럽진 않지요. 그러나 사장님의 삶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삶에서 가장 정상적이고요. 가장 말하자면 표본적인 삶이에요. 사장님 같은 분들의 삶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북한에 있을 때, 네. 또 한국에 있을 때, 뭐 한국은 당연히 자유민주 시장 네, 질서에 해서 네. 자영업자들이 네. 또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없잖아요. 없지요. 그죠? 예, 다 당해서 다 모든 자영업자가 당해서. 있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장이 또 있잖아요. 장도 지금 네. 한간에 또 보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네, 있죠. 장마당이라는 게 또 잘 또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력난도 또 괜찮다고 뭐 어디 보면은 한간에 언론에서도 잘 이렇게 좀 비춰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같은 자영업자로서 또 북한에 대한 실정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가 것도.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할 거는 장마당하고 자영업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북한에는 진짜 자영업자가 있을 수 없는 게 국가 법으로서 사회주의 법으로서 개인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게 딱 돼 있어요. 전인민족 소유하고 협동적 소유라는 소유 관계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영업은 개인에 대한 사적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줄 때 자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북한에는 진짜 거저요 공식적인 자영업은 없고요. 저 체제가 배급제 끊어지고 경제가 엉망이 된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저 진짜 자기가 앉아 간에 수공 없이 장마당에 나가고 여기 거 돌리고 저기 거 이걸 자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의 몸부림을 치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자영업인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 소유권, 생산수단 소유권이 북한에는 그 국가가 다 독점하고 한 명도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김대중 각하가 전 대통령 김대중 각하가 북한에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오신 다음에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오신 다음에 어떤 뭐 문방구 계속 크게 읽은 문방구 많이 통하던 분이 있어서 참 만나게 됐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통일해서 자기는 어떻게 되든 연방제라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 문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만약에 통일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통일된다는 바람직하지만은 이게 죽두밥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당신한테 제일 먼저 불리기 뭔가 생각해 봤나? 당신이 그 문구점을 뺏긴다고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당신은 자산계급으로서의 낡은 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투쟁 대상이 된다는 거 무상계급이 첫째 투쟁이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똑바로 또 뭐라고요? 이 문구점을 뺏긴다고요?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북한에 의한 조카 통일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치명적인 가장 운명적인 그 피해가 그거라는 거. 북한에 의해서 통일될 경우 사장님도 자영업을 하지만은 북한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경우는 제일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뭔고 유동재산 부동재산을 다 국가에 귀속해야 되는 게 북한에 의한 저 공산체제에 의한 그 대한민국 그 수복지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정말 궁금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 주세요. 좀 더. 예. 솔직히 요즘 뭐 큰 이슈잖아요. 뭐 김정은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렬에 이어서 또 러시아와의 어떤 또 회담 이렇게 이어졌는데 실제로 이 두 회담이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렇죠. 뭐 또 하나 또 의지했던 어떻게 러시아 넘어죠? 뭐 이런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또 대한민국 하나의 청년으로서 그냥 뭐 자영업하는데 크게 뭐 어떻게 피해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이슈.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이 더 이상 또 이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또 자력갱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인민들한테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옛날처럼 또 도발 쪽으로 또 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 도발이 또 옛날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또는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또는 뭐 GOP 내에 또 들어와서 이제 지뢰 도발까지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솔직히 도발이라는 테러라는 것은 예의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의가 우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런 거를 또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도발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뭐 심지어 뭐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는 뭐 장선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약간 좀 그죠? 좀 멀 수 있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또 생화학 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다방면에서 또 예를 들어서 좀 도발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핵은 오늘의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죠. 네. 핵심은. 네. 근데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 김일성 족속은 북한의 김일성 족속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놨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 지원에 대한 쌀 지원도 그렇고 또 이번에 또 미사일 그죠? 북한의 미사일을 또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발사체로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쌀 지원까지 또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북한에서는 쌀값이 또 심지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말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 분도 또 들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비춰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내 개인적인 이거 판단인데요. 김정일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죽는 그 한 해, 그 죽기 전해하고 그 당해에 김정일이 움직임이 굉장히 부산했어요. 미국 김정일이가 자기 제일 큰 한은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못 해봤다. 그 한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가 말하자면 오바마 행정부였죠. 오바마 행정부지.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니까 북한하고의 아예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인내에 내놓고 아예 대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제일 큰 한이 미합중국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을 해서 남국을 딱 자신 있으니까 타게 한 그 기회는 내게 없었구나.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죽는 당에 중국 2번을 갔고 러시아를 들락날락하고 분주탕을 피우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밤에. 그렇게 급하게 나돌아다니다가 걔가 왜 그렇게 나돌아다닌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핵은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서도 그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 주변 유관국들을 기만하고 썩여가지고 이 경제 제재를 풀고 자금 수요를 받겠다는 거예요. 최악의 북한 상황에 저 유자자는 자금 수요를 받아야겠다. 그 하나의 절망감을 갖고 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물려받아가지고 작년 오늘날까지 그 김정일이 못한 미북 정상회담을 2번 했어요. 중국 2번 갔다 왔어요. 이번에 러시아 갔다 왔어요. 이게 패턴이 김정일이는 94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죽는 날까지 이 해수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하나에 육자회담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길다 나니까 그 마지막 쪼여오고 압력이 강해오니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 기간이 없어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지도자라고 올라앉은 저자가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유가. 그러니까 그 덤벙덤벙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하고 덤벙덤벙 그 문재인 카카오의 중재를 나름 자기식으로 착각하고 행복이 포기 안 해도 대한민국 정부만 잘 내시면 이걸 올려넘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착각과 독재자들이 착각 잘하잖아요. 트럼프가 막 말하는 것 같거든. 저런 사람은 당신 올시다 하면 흥분하면 자기 말을 딱 즉흥적으로 들어줄 것 같거든. 그 2번씩이나 응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회담까지 다 치른 거예요.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김정은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정권 다 보세요. 전략적 인내다 하고 거들떠도 안 볼 때 도발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역대적으로 놓고 보면 육자회담이요 뭘 펼쳐놓고 이 대화라는 그 탁상에 나왔을 그 기간에는 도발을 안 했어요. 그 전에 사단될 때 도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장식대로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 처음에 러시아 회담하기 전에 미국이랑 하노이 회담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이해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처음부터 거고 맞지 않았지.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핵폐기를 원했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단계적 핵폐기를 또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았는데 저도 그거 참 궁금했던 게 처음부터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알고 이렇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또는 완전 핵폐기라든지 그런 게 언제 전자에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핵폐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핵폐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지금 그 대한민국도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를 확언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분강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분강이나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 그랬다. 나한테 다짐하고 확언했다. 그래 도대체 그다음 미국 갔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말하자면 조류자들 미국 가서 김정은이 비핵화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김정은이가 노래 부른 거고,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고, 다시는 북한 핵 문제가 역사 그 페이지에 오르지 않게 완벽하게 폐기시키는 것을 비핵화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네. 그 다음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비핵화라는 말에 더 중점을 둔 대한민국 정부. 이 정부 이게 서로 그 동상이몽하는 세 팀이 조류해서 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깨질 수밖에 없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욕을 안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좀 세긴 욕하지만 지금 주구장창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 말신부를 왜 똑똑히 안 했니? 이 소리예요. 내가 언제 북한 비핵화라고 했니?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했지. 이 사단을 만들어놔? 나한테는 개망신을 줘? 그 화풀이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번엔 미사일 시험 다 미사일 아니다 옳다 아니다 옳다 하지만은 전 미사일이거든요. 네. 미사일 쐈죠. 지금 대한민국 그 일각에서는 그 다른 나라 문제처럼 보는 거예요. 그건 첫째로 그 단거리예요. 단거리는 한반도 대한민국 전역의 사정거리인데 이 문제의 책임을 내가 이렇게 나를 중재를 잘못해서 이렇게 개망신을 시킨 이렇게 나를 그저 이제 분통이 터지게 만드는 놓은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부터 내가 좀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에요. 미국 눈치를 봐서 장거리 안 쐈다느니 일본을 와서 중거리 안 쐈다느니 그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길들이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해당의 판은 깨지 않으려는 아주 조심스러운 발사는 이건 도발이 아닐 가능성이 좀 이보시오. 쐈으면 도발이지. 그럼 그거 왜 쐈겠어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쐈겠어요? 이런 얼토당토한 이런 자꾸 변명을 하고 어떤 위정 그 측에서도 계속 하니까 북한이 더 날뛰는 거예요. 하겠는가? 계속 하죠. 그럼 앞으로 도발이 좀 더 그렇죠. 같네요. 말도발, 그 다음에 이게 군사도발 같이 합의해놓고 자기네는 미사일 막 쏴대면서도 대한민국 보고는 너 무슨 평화 무슨 협정인가 위반했다고 계속 떠드는 거 얼마나 얼토당토해요. 지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그 협박용도 아니고요. 일본을 향한 협박용도 아니고 철두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범죄적인 도발행위예요. 협박용이에요. 그럼 그 협박에서 김정은이가 뭘 바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경제적. 네. 경제 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못 푼다는 거 알아요? 너 딴 거 없다. 빨리 미 합중국 대통령이 올리든 어떻게든 거짓사들 올리든 어떻게든 코께서 빨리 다시 이 회담 이어지게 하라. 그래야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핵도 지키고 그쪽에 경제 제재도 풀어나가겠다. 이 속셈이에요. 우리가 핵도 지키고 경제 제재도 풀어나가겠다는 게 북한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거는 94년부터 오늘날까지 벌어진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과 국가적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만 봐도 알잖아요. 줄 거 다 주고 포기 못 시켰어요. 포기할 것 같으면 그때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계속 하는데 이 도발의 강도를 앞으로 넓혀나가겠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나 이거 어떻게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할 이제는 동력을 잃었구나 하는 순간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예요. 일본을 한번 흔들어보자. 또 일본도 어떻게 이렇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수순으로 분명히 갑니다. 저 체제 그 대대 정책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북한도 솔직히 위험수위까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북한은 이게 못돼 먹은 송아지 궁둥이에서 뿌리 난다고 북한은요 뭐 안 될 때마다 뭘 쏴가지고 뭔가 보상 같은 걸 받아온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저게 딱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때요. 만약에 그게 또 못돼 버릇이 들은 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단 뭐 미국이라든지 압력이 더 가질 텐데 지금 상당히 보면은 지금 북한의 어떤 고위보직 있는 우리 거기도 보면은 많이 좀 처형이 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요즘 들어서 더 그게 더 심해졌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쿠데타가 그 전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계속 숙청 초형은 네네네. 그게 계속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 심해졌다고 저기요 1945년 김일성이가 저 정권을 세운 날부터 숙청의 역사로 이어져서 저 체제를 보존해 왔기 때문에 숙청은 이제 좀 면역력이 막강한 통치술이에요. 숙청한다는 건 저 체제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부 개개인이 다 낱개로 감시를 받고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 집회, 결사 무슨 뭘 할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계속 숙청한다고 해서 이게 김정은이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숙청한다. 나는 이렇게 지시했는데 너 간부 아무리가 내 뜻을 거역하고 이 반대해서 인민 생활에 더 피해를 줬다. 이런 면목을 딱 씌워서 하기 때문에 이 간부들 처형당할 때 인민으로부터도 이 북한 주민들로부터도 탄핵의 대상이 되고 수령은 처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리 장성택 같은 그 나름 북한 주민이 다 알고 있는 그 거물을 어떻게 처형했다 해도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간을 시켜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김정은이가 그럼 계속 도발하겠는가 말겠는가. 도발은 계속 하는데 김정은이도 이 부자리 봐가며 발을 펼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 놓고 봐요. 다음에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지금 이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무슨 브라질인지 무슨 그 문제도 있죠.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이란 문제 특히 중동 문제를 놓고 볼 때 북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는 북한의 북한의 핵 위제를 그렇게 순위에 안 들 거예요. 네, 국제적으로 풀고 국내적인 문제,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있죠. 이거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 문제 안 할 거예요. 단 이 김정은이도 김일성 족속의 전통적인 대미 전략인데 미국이 저 중동이나 어느 전략적인 그 지역들의 발목에 묶였을 때 주로 미사일 시험이랑 핵실험이랑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더 도발할 가능성이 크죠. 그 도발은 뭐가 되겠는가? 첫째, 자기네는 위성이라고 떠들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고 핵실험을 어떤 형태로든 할 것이라는 거. 그거는 뭐 틀림없는 거고 내년까지. 단 내가 전번 달에 바둥움이라는 소식통에 의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거는 지금 그렇게 시험 발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준비되는 순간에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은 저 김정일 김일성 족속 정권인 북한 체제의 속성이에요. 그거는 또 국내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이거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남조선 게르도나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압력 책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무기를 시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쏘고는 뭐라고요? 우리가 제국주의자의 도발에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내부는 그렇게 교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일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세계에서 나와볼 때는 저 말이 얼마나 거짓이고 무모한 말인가 하는 걸 알게 됐지만 북한에 앉아있는 주민들은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더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발을 꼭 한다는 거. 꼭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발의 강도가 더 폭력적인가 덜 폭력적인가 이 관계일 뿐이지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끝없이 도발해 온 거예요. 불바다 만들겠다. 무슨 거잖아. 그잖아요. 그 무슨 중재자 네. 가닥 네. 가정이 넓은 무슨 그것도 도발이에요. 이 언어적인 도발의 수위를 보면 쟤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겠는가 답이 딱 나오는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네. 판문점 선언 이어서 네. 그죠? 네. 그때 그렇게 잘 또 진행이 되는갑다 싶어서 결국에는 회담들 다 결렬되고 지금에서는 또 그죠? 네. 또 이제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김정은이가 또 여러 가지 말들도 쏟아내잖아요. 판문점 그것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올려서 저 대한민국 형기정자들 어떻게 올려서 미 합중국 대통령을 어떻게 회담마당에 끌어내서 자기도 국제적으로 폼을 잡고 뭔가 뚫어보려는 그 야심에서 그렇게 평화 제스처를 한 거예요. 평창에 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는 종전을 좀 기대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김정은? 그죠? 그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뭐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은 뭐 종전이나 진배 없다. 그렇게. 그건 그 문재인 각하의 국제 문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그 기준이 높이고 우리가 역대적으로 놓고 볼 때 현재 종전 선언을 할 때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제일 좋은 거는 그 핵을 갖고 종전하는 게 최고인데요. 그렇죠. 북한은 핵을 갖고 그죠? 정전한다는 그 북한이 말하는 정전, 대한민국과 기타 국가들이 말하는 정전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정확히 아시죠. 이거죠. 북한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핵을 갖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유지만으로 정전이 필요 없죠. 체제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사는 게 더 유지가 가능하죠. 정전이라는 거는 정전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 때 거기에 대한 종전을 선포한다는 그 의미는 북한으로 볼 때는 그러면 종전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미군의 철수에 이어서 또 적화 통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수복할 수 있는 그렇죠. 수복할 수 있는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기본이 정치적, 외교적, 그렇죠. 군사적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담보될 때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전선언은 쟤들이 막 말해도 이거는요 엄밀히 따져보면 아직은 꿈이죠. 종전선언 종전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이제 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말 배달한 지 이제 얼마 됐다고 벌써 이 꼴이 나고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뭐 부르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왜 그 말 때문에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 무슨 시험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고 꾹꾹 우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출발점은 종전이 손을 넣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한 국가 순회의 가로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나 같다고 봐야 돼요. 내 말이 틀려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요. 예,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문 좀 다시 생기고. 예,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거 이제 도발. 다시 한번 또 어떤 국지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죠. 그건 일어나고 많은 이제 아까도 그게 좀 쌀을 받자고 도발하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쌀 받자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쌀을 지원해줘도 북한 주민이 농사 저렇게 계속 안 되면서도 끝까지 제 체제가 유지하는 전기간에 그게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에요? 줬다가
이미 순간에 상황에 따라서 차단될 수 있는 게 지원이에요. 저는 이 이번에 쌀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쌀이 또 상당히 지금 현재 불량미까지 네. 또 불량미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쌀 또 지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 받는 부분. 그러니까 심각한 거는 알겠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서 또 왜 장마당의 쌀값은 떨어졌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 첫째, 북한은 만성적인 쌀 기근 국가예요. 쌀 부족 국가예요. 우리 김일성 정권도 살아보고 김정일 정권도 살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 김일성 때도 밥을 만들어 못 먹었어요. 쌀은 살이지다 딱 눌러놓고 배급지를 딱 해가지고 매 성인이 그 700g, 800g, 500g, 100g 딱 규정해놓고 거기에 준해서 쌀 배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때도 쌀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밥을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저 체제가 수립된 첫날도 오늘까지도 쌀 기근, 쌀 식량난 부족은 저 체제의 체질이고 본성이에요. 지금 특별히 쌀 부족하다. 농사 잘 됐다더라. 이런 의미가 북한에 통하지 않아요. 객관세계가 볼 때가 그런 거지. 이제 뭘 물어봤던가요? 항상 부족했다. 네,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하고 이제 뭘 물어봤지? 쌀값. 쌀값. 네. 이거는요, 쌀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쌀이 많이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쉽게 말하면 이 구매력에 따라서 구매력이 낮아지면 쌀값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 자연 생장적으로도 시장 원리가 돌아가요. 과학적이 아니래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장마당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물가와 이 돈의 그 단수 있죠. 화폐의 무게하고 화폐 환율. 그와 이 쌀하고 이게 다 여기저기 결합해서 나가는데 쌀값이 떨어졌대 하면 저는 그게 계획적인 게 들어간 계획적인 부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쌀값이 그거는 일부러 괜찮다. 쌀이 많아서 쌀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북한의 돈의 흐름이 그만큼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구매력과 이게 다 밸런스가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쌀값이 떨어졌다는 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북한 화폐 가치 주변국들이 돈과 이거 비율로 볼 때 그 가치가 그만큼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는 거지. 쌀이 많아서 떨어진다는 그거는 정말 성립을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쌀을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돈 가치 계속 떨어지는데 돈 가치는 비싸지는데 말하자면 내가 옛날엔 이 쌀 한 개를 3,000원 주고 샀다. 이제는 5,000원 주고도 쌀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쌀값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쌀이 5,000원 값 때문에. 이 쌀하고 돈의 흐름이 균형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균형이 파괴돼 가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쌀값이 내려갔다는 건. 나는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다시피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뭐 이제 하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회담 쪽에서 결렬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 쪽에 또 도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제일 좀 약간 궁금했던 거고.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도발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게 돼 있다. 그렇죠. 끊임없이 해왔고. 그런 부분 궁금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또 압력 때문에서인지 중국에서도 안 됐고 러시아에서 마찬가지고 이건 분명히 미국의 압력이 무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힘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핵폐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입장을 했죠.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시진핑하고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미국 압력 때문에 그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도 거기에 또 동참하고 사자회담 또는 너 보잘것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자꾸 미국을 물려오니까 미국이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북한이 이지를 하니까 이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그 뒤통수나 같아요. 그 금방 그게 잔등이나 같아요. 중국 공산당으로 놓고 볼 때도 북중 국경이 그 뒤통수나 같아요. 이거 자꾸 이 핵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자꾸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자꾸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대국인데 신경이라는 거예요.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불러다 대고 들었는데 미국의 압력이 아니더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처리해야 되니까. 왜?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저는 그 압력이라고 봤던 게 네. 이제 네. 내년 말에는 또 러시아의 또 외화벌이 한 축을 네. 또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철수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에 그거는 유엔 안보리 국가로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북미 회담의 미국 회담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북한의 핵 포기를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핵 포기를 지지한다. 이 전략적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전술적으로 놓고 볼 때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무슨 불장난이라는 거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이 국경 넘어까지 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제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넓게도 봐야지 또 제가 또 자그마한 데서 그렇죠. 또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튼 그런 부분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떨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를 봤을 때 나라의 또 구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지금 보면은 뭐 북한 체제가 불안하고 또 제재가 또 계속 압박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든 지원도 이제 뭐 안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쥐고 흔들 수 있는 거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솔직히 피해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로 내리고 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이게 타격을 이게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분에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시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개개인이 그럴 때 나라가 강한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답변 질문이 너무 예리해서 나도 이게 순간 주저하게 되네.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좀 여쭤보는 거라서 서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차근차근히 또 다음 정말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나 어느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는 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